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학원 종로 캠퍼스 정수지입니다. 오늘 11월 16일 총평으로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됐어요. 이제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졌기 때문에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실 때는 좀 추위를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이제 고사장 안에서 손발이 차신 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손시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핫팩도 꼭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 총평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토익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웹사이트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해커스 토익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 사실은 토익 시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어 시험, 자료들을 무료로 얻으실 수 있는 웹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고 계시는 시험이 있다면 이 웹사이트도 참고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난이도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파트 5 같은 경우는 중상으로 잡아봤어요. 사실 문법 문제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수월하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 난이도였는데 해석 부분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상으로 잡아봤고요. 파트 6는 중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파트 6를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경우는 보통 파트 6의 주제가 굉장히 낯설 때거든요. 많이 읽어보지 않은 주제라든지 아니면 단어가 되게 생소하다든지 이러면 이제 좀 해석이 막히는 느낌이 들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데 오늘 파트 6 주제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평상시에 토익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기에 충실해서 공부를 해주셨다면 되게 읽으면서 막힌다란 느낌이 많이 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파트 5나 7에 비해서는 조금 나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트 5부터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제가 문법 문제는 오늘 좀 쉽게 출제가 됐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들 그냥 스르륵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우리 소유격 뒤에 당연히 명사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명사 형태가 그냥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우리 평상시에 토익 공부하면서 많이 외우는 자리거든요. 비동사 뒤에 부사는 수식어잖아요. 그쵸? 그러면 비동사 뒤에 여전히 보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형용사 넣는 거. 비부형. 요 구조가 역시 시험에서 자주 보이는 구조죠. 비부형. 자,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인 거 여러분. 비동사랑 형용사 사이가 빈칸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비부형 구조 봤죠? 여기는 지금 가운데가 빈칸이니까 또 똑같은 구조인데 빈칸의 위치만 다른 거죠. 부사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인칭대명사 문제 출제가 됐어요. 동사 앞이니까 우리 주어 자리로 인식해서 주격 골라주시면 되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시제 문제였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 starting 같은 경우는 뭐뭐부터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in 한 다음에 이런 기간이 있으면 뭐뭐 후에, 그쵸? 그래서 이틀 후부터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미래 시제 그냥 will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조금 쉬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은 또 동사 문제였는데요. 우리 지금 will lead랑 was led가 있으면 이건 뭘 물어보는 걸까요? BPP가 둘 다 있으면 수동태. 요건 BPP 아니니까 능동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요. 일반 명사 형태가 대놓고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능동태 고르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만한 문제에 이어서 볼게요. 역시 명사 문제였거든요. 앞에 관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관사 뒤에 나와야 되는 그리고 형용사가 수식해주는 명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보는 명사 모양은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보통 명사 어미로 많이 보는 건 뭐 셔라든지 아니면 먼트라든지 언스라든지 아니면 티,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명사 어미라고 우리 토익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특히 강조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명사 형태가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쉬웠을 텐데 오늘은 ing 형태의 일반 명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도 다른 보기들이 되게 헷갈릴 만한 보기는 없었기 때문에 ing 형태가 동명사니까
명사 역할 하니까 들어갈 수 있나? 라고 내가 잘못 생각했더라도 동명사 아니고 일반 명사거든요. 일반 명사로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동명사라고 내가 잘못 생각을 했더라도 답은 맞히실 수 있을 정도로 보기의 구성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ing 형태가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을 기회로 기억을 꼭 해두시고 가실게요. 명사가 일반 명사가 ing로 끝나는 애들도 있고 토익 시험에서도 몇 가지 출제가 돼서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대표적인 모양들 공부해 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 문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좀 다양하기는 했어요. 일단 후즈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매우 강조하는 부분이 뒤에 명사가 필요하다. 뒤에 반드시 명사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 뒤에 ed 형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 단어가 ed로 끝나는 건 무조건 동사 아니면 형용사고 명사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에 명사가 없네? 그러면 얘가 아니겠네 라고 생각하고 답을 고르실 수 있었어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었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우리 문장에 지금 동사가 두 개란 말이에요. 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는 몇 개 필요하죠? 접속사 하나. 우리 문장에 동사 추가할 때마다 접속사 들어가야 되니까 동사가 두 개라면 접속사 하나 필요한데 동사 두 개 맞는 접속사가 이미 있었어요. 뭘까요? 여기, 그쵸? 명사절 접속사 대시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접속사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접속사가 아니라 대명사를 답으로 고르실 수도 있어요. 도우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수 형태를 의미하는 대명사로 그것들, 저것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뒤에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붙을 때는 뭐뭐한 사람들이란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뭐뭐한 사람들. 여러분들 독해할 때도 굉장히 많이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 모르셨다면 오늘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단어예요. ing 형태나 ed 형태, 이런 분사 형태 있죠? 이런 분사 형태가 뒤에 붙으면서 꾸며주는 말이 이어진다면 도우즈가 뭐뭐한 사람들 이란 뜻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겠죠? 인터뷰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사 문제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전치사 문제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얘였어요. 숫자. 숫자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를 제대로 고를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건 해석 문제가 아니라 숫자 수식 부사를 보기에서 찾았으면 되거든요. 오늘 시험에서 나왔던 건 over이었어요. 그럼 over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이 얘기할 때도 좀 많이 들어보잖아요. over, under, 19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9살 미만 혹은 19살 초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over, under 이렇게 이제 쉬운 거 말고 우리가 토익 시험에서 볼 만한 거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 있나요? 여러분들이 about도 무엇 무엇에 대해라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얘가 숫자랑 같이 쓰일 때는 보통 무엇 무엇에 대해라고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죠? 약, 대략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About 2 hours 하면 약 2시간 이런 느낌이죠. 이때 역시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거 nearly. nearly도 거의라는 의미로 nearly 10 people, 거의 10명. nearly 10 hours, 거의 10시간. 이렇게 이제 숫자랑 같이 잘 쓰이고 또 조금 긴 거 approximately 역시 여러분들이 부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다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명사처럼 보이는 거 있으면 앞에 ly는 무조건 오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공부 처음 하신 분들, 토익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하실 수 있어요. 숫자가 이어지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어지고 있다면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가 앞에 붙을 수 있다. 그래서 approximately 같은 경우도 대략이라는 의미로 approximately 2 hours, 대략 2시간 이런 식으로 숫자랑 같이 잘 나오는 부사 대표적으로 몇 개 외워두고 갈게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시험에서 맨날 나온다고 얘기했던 문제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거 접속사, 전치사, 부사 구분하는 문제.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살짝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던 게 빈칸에 접속사가 필요했거든요. 지금 뒤에 동사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저를 이끌려면 접속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기 중에 접속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수월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얘를 접속사인가? 라고 착각하지 않는 건 포인트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HAN이랑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뭐뭐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THAN. 얘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단어이고 EN 같은 경우는 부사예요. 그러고 나서라는 의미의 부사예요. 그래서 빈칸에 접속사를 고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요. 보기 중에서 뭐가 접속사인지를 모르면 당연히 좀 힘들겠죠. 그래서 항상 품사 정리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빈칸에 이제 접속사가 필요한데 보기에 접속사가 여러 개여서 해석까지 들어갔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A번의 until 같은 경우는 뭐뭐까지, 그리고 B번의 whenever 같은 경우는 뭐뭐 할 때마다잖아요. 그러면 웹사이트가 접근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온라인 시스템이 고쳐질 때까지, 고쳐질 때마다 중에서 더 적절한 걸 골라야 되는데 우리가 고쳐질 때까지는 안 된다. 그냥 그 전까지는 안 되고 고쳐지면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A를 답으로 고르는 게 좀 더 적절합니다. 고쳐질 때마다 요거는 좀 이상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접속사 문제였는데 역시 둘 다 이제 부사절 접속사여서 해석이 조금 들어갔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in case 같은 경우는 뭐뭐인 경우에, 정확하게는 뭐뭐인 경우를 대비하여, 이런 느낌이 강해요. 대비하는 느낌이 강하고, 그럼 provided that 같은 경우는 요즘 비슷한 모양이 시험에서 자꾸자꾸 보이거든요. 대시 있어도 접속사, 없어도 접속사. 그리고 providing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얘는 무슨 뜻일까요? 만약 뭐뭐라면, if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 하다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문장 볼게요, 여러분. 놀이공원이 계속해서 오픈한 상태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수의 방문객들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일까요? 있다면일까요? 그쵸? 충분한 수의 방문객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오픈할 거야. 요게 적절한 보기가 되겠죠. 그쵸? 우리 인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비하여라는 느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약간 부정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이렇게 맥락으로 자주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시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일단은 어떤 시제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문장에 next가 대놓고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쵸? 근데 보기를 보고 살짝 당황하셨을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미래 시제로 잘 알고 있는 건 조동사 will이라든지 아니면 be going to인데 be going to가 없었거든요. will도 없고 be going to도 없고. 그래서 will이나 be going to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고르실 수 있는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미래를 의미할 수 있는 표현을 오늘 같이 또 얘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가 현재 진행 시제. 비동사 현재형에 ing 붙여서 쓰는 현재 진행 시제는 우리가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 진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얘기할 때도 쓰지만 가까운 미래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또 미래를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should. 역시 이제 토린이 분들, 토익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should를 뭐뭐 해야 한다, 의무로만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확정적인 미래, 또 뭐뭐 할 것이다 라고 will의 느낌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8세븐을 강의하고는 심동혁입니다. 더 많은 토익 시험 자료 그리고 강의는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5년 11월 16일 정기토익 8세븐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기토익 8세븐 난이도는요 중상급입니다. 중상급. 자, 자세히 볼게요. 먼저 지문 길이는 평이었어요.
문장 길이도 팽이하고요. 그리고 기사문이 3개 나왔지만 뭐 단을 지문에서 나온 기사문 1개가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사문은 그렇게 어려운 포인트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연계 지문 유형도 뭐 혜택이 나와서 그 혜택이 걸린 조건을 찾는 문제, 전형적인 문제죠. 이런 문제도 나왔고요. 근데 선택지의 해석이 A, B, C, D 선택지 해석이 좀 힘들었어요. 게다가 함정이 좀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은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해석을 했겠지만 막상 정답 찍을 때 정답이 안 보이거나 정답이 헷갈리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문으로 봤을 때는 중급인데 선택지까지 다 보니까 상급? 뭐 중상급 이렇게 된 겁니다. 볼게요. 먼저 단일 지문, 총 10개죠. 항상 첫 지문은 문제가 2개죠. 문제 2개짜리 지문이 4개 나오고요. 다음에 3개짜리 지문이 3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4개짜리 지문이 3개 나왔죠. 이렇게 총 10개 지문에서 29개 문제 나왔고요. 난이도 중급입니다. 지문 길이 적당했고요. 근데 선지, 문제의 선택지 ABCD가 어려웠어요. 함정도 나오고요. 해석이 힘든 단어도 나왔고 그 외에 문장 구조나 길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 이 선택지가 오늘의 시험 난이도를 결정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난이도 증가뿐만 아니라 함정이 나왔습니다. 함정이 뭐냐면요, 전면구, 선택지 제일 끝에 나오는 수식어구 있죠. 수식어구 중에 전면구가 있는데 전면구 함정, 그리고 관계대명사절, 이거 또 수식어구죠. 이런 걸 가지고 함정을 받더라고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계지문 난이도 뭐 중급이었고요. 그리고 뭐 가끔씩 좀 길이가 긴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연계 문제의 난이도 그렇게 중급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 먼저 단어부터 정리할게요. 동의어부터 보겠습니다. measures, 자, 이 단어는 많이 보신 단어죠. measure가 동사로 측정하다라는 뜻인데 오늘은 명사로 나왔어요. measures, 복수가 됐죠. 보통 measures는요, 제일 자주 나오는 뜻이 조치, 긴급한 조치로 나오고요. 두 번째가 기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준, standard죠. 그 측정치라는 뜻도 있어요. 하는데 조치일 때는 actions가 되고요. 다 S 붙는 것이죠. 기준일 때는 standards가 되고요. 측정시일 때는 이제 measurement가 되겠는데 뭐 법안에는 또 있는데 자, 실제로 예문을 주면요, 드러납니다. The government took measures to reduce air pollution. 정부는 뭘 취했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조치겠죠. 조치는 뭘까요? actions, 이렇게 됐죠? take measures, 조치를 취하다.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뭐 이 단어 대신에 steps 나오됩니다. steps도 여기서는 조치라는 뜻이 됩니다. 알겠죠? 하시고요. 자, 두 번째, open이 뭘까요? 열려 있는 거잖아요. 원래 형용사인데 오늘 형용사만 봅시다. 동사 빼고 형용사, 열려 있는 건데 이 열려 있다라는 의미. 자, 열려 있으니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외부 사람이 뭐 접근 가능하겠죠? 접근 가능한 또는 참여 가능한.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접근 가능한, 참여 가능해서 accessible, 접근 가능하다라는 뜻이겠죠. 보통 이 단어는요, 정보 따위에 접근 가능한, 그 시설 따위에 접근 가능한 이런 겁니다. 잘 쓰고요. 두 번째,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들어와서 앉을 수 있죠.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앉을 수 있죠. 자리가 비어 있는, 공석이다. 공석이라는 available, 획득 가능하다, 이용 가능한 뜻입니다. 세 번째, 확정되지 않은, 끝이 딱 끝난 게 아니야. 열려 있어. 끝난 게 아니라 열려 있어. 확정되지 않은 undecided고요. 마지막으로 솔직한, 다 터놓고 하는 거야. 솔직한, frank라는 뜻도 있는데 이 중에 잘 나오는 뜻이 뭘까요? 접근 가능한. 또 뭘까요? 자리가 비어있는, 공석이. 뭐 이런 뜻도 잘 나옵니다. 잘 볼게요. 자, 뭘까요 이거? We are happy to announce. 우리는 발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뭘요? That we are open for the position of assistant accountant. 우리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일자리? 회계사 도우미인가요? 회계사 도우미 일자리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다. 회계사 일자리 직책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어 있다 이 말이겠죠. available이 됩니다. 참고로 accessible은 뭐냐면 어떤 장소나 서비스나 어떤 정보에 접근 가능한 거지. 일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available이 된다. 알아주고요. 그다음, 자, 나온 표현 중에 facility, 나오는 표현 중에 facility라는 표현을 보세요. facility가 뭐예요? 시설이죠. 시설인데 이게 사무실 시설되고요, 공장 시설되고요,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사무실 시설이라면 office facilities, 제조 시설이라면 manufacturing facilities라는데 어떤 facilities는요 사무실도 포함하고 공장도 포함하고 다 포함하는 겁니다. 시설이에요. 알아주고요. 두 번째, CEO, care of라는 뜻입니다. care of라는 뜻인데 이 뜻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전달 경유자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인데 왜 이런 뜻이 나오는지 볼게요. 제가 강원도 여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는데 이 짐이 너무 많은 거야. 짐은 어떻게? 하루 전에 택배로 보내고 나는 이제 맨몸으로 가고 싶어요. 택배를 보냈는데 택배는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도착해 있겠죠. 그럼 어떻게 쓰느냐? 주소를 어떻게 쓰냐? 받는 사람은 동혁심, 심동혁 받아요. 그런데 중간 전달 경유자가 홍정욱 씨예요. 홍정욱 씨를 통해서 전달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해피 게스트하우스의 주인 홍종욱 씨를 통해서 전달해 주세요. 그죠? 뭐 이 주소가 있겠죠. 그리고 체크인 날짜는 11월 25일입니다라고 적어두죠. 내 전화번호 적어두겠죠. 내 전화번호입니다. 적어두면 자 택배가 도착해요. 그럼 택배 아저씨는 누구한테 줄까요? 내가 심동엽 씨가 내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누구한테 해피 게스트하우스 주인 홍종욱 씨에게 전달하겠죠? 전달하면 이 홍종욱 씨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거나. 그래서 이게 care of가 전달 경유자를 말하는 거야. care of.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홍종욱 씨는 소속이 여기 일하는 사람 맞나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 맞겠죠? 주인이거나 일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care of가 중간 전달자, 전달 경유자, 전달 경유자가 있죠? 중간 전달자 또는 전달 경유자라고 해석합니다. 왜 이런 의미가 생겼습니까? 이게 뭔가의 관리를 받는다 이 뜻인데 내가 없으니까 내 물건은 이 사람의 관리를 좀 받다가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생각하시고요. 점수 잡는 Hackers.